안녕하세요. CT증권에서 주식 채권 시장을 맡고 있는 원준영 전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2년 이 캐피탈 마켓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는지, 주로 발행 시장 위주로, 저희가 채권 시장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도 한국에서 그리고 글로벌리 해외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모든 딜들이 하나하나 다 힘들었고, 힘들게 프라이싱을 했고,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면 그때 잘했구나. 그래서 이슈들 굉장히 발행할 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발행하고 나서는 굉장히 뒤를 바라다 보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올해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글로벌 매크로 현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신문, 뉴스, 어디에서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뭐 때문에 이게 생겼을까? 그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글로벌 위기 때 정말 돈을 어느 정도 풀었을까를 보시게 되면, 과거 저희가 2008년도, 9년도, 10년도에 거의 2조 3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의 돈을 풀었을까를 보게 되면 짧은 시간에 거의 4배에 가까운, 거의 9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에 활력을 넣어 주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페드가 움직이면서 이 기조가 좀 바뀌기 시작되면서 올해 특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급변을 했고요. 특히 올해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유가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작년 1월달 대비해서 유가 그리고 LNG 가격이 두세 배, 특히 LNG 가격은 뭐 오른쪽 좌표에 보시다시피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확전되면서 급격하게 오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담으로 최근에 한 세 번 정도 유럽하고 미국을 출장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피부로 느꼈습니다. 제가 식당을 가 보면, 저희가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과거에 10불이면 먹을 수 있던 음식값이 김치찌개, 라면이 한 25불, 그리고 거기에 주재원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코스코에서 장 볼 때 일주일 생활비로 100불을 쓴다고 하는데, 지금은 3주에 900불씩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요.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하고 얘기하면 그들은 유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유가를 잡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느냐를 보게 되면, 미국의 일반적인 삶은 이 생활품에 대해서,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필수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최소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격들을 유지해 주는 게 이제 정책의 목표인데, 그게 지금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모든 거에 상관없이 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글로벌 긴축 기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왼쪽 표, 우리가 신문에서 늘 보다시피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기준금리가 0에서 0.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저희가 올해 최근에 작년 말부터 해서 5번을 올린 걸 저희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0.25에서 탑 엔드를 보시게 되면 지금 3%가 더 올라간 25bp부터 시작을 해서 50bp, 그리고 최근에 3번은 70bp 올려서 지금은 3.2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물가는 보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9%, 미국은 8%대 지금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IMF든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경제 지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발표할 때는 대부분 글로벌리 4% 이상, 그리고 미국도 4%, 그리고 한국도 3% 후반대의 성장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바뀌면서 4월 달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3%대, 미국은 2%대,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6%, 점점 하향으로 저희가 경제 지표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까지도 갈 그런 기조로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탁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이 금리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긴축 기조가 우리의 옆에 있는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의 미국채 금리 수준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0%에 가까운 금리였는데 지금 2007년도 수준으로 도달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2년짜리든 3년짜리든 거의 4% 중반대에 가 있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게 되면 특히 단기물 특히 3년물 보시게 되면은 3% 이상 올해 증가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10년물은 230bp 정도 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이제 생겼고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에 돈을 풀어주고 기업을 키우려고 하면 그 주축에 돼 있는 게 사실 은행들이에요. 은행들이 단기로 자금을 싸게 빌려서 장기에 투자하고 그 돈들이 기업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성장을 유지해 주는데 은행에서 펀딩을 하는 코스트가 단기가 더 높다 보면 그 액티비티가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단기로 빌려서 장기에 기업에 빌려주려고 하는데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시그널들이 이 앞으로의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오히려 거꾸로 단기가 지금 많이 높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당분간은 이 저성장 그리고 이러한 성장의 둔화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주식시장 뭐 계속 하향 방향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 채권시장 올해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요. 저희가 IPO 시장도 올해 보게 되면은 올해 LG엔솔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장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의 경색 때문에 제가 뭐 채권 쪽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M&A라고 하는 것도 자금이 필요한데 M&A 자금도 굉장히 지금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막 그런 이 모든 자본시장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슬로우 다운한 그런 한 해를 보실 수 있을 거고 그거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채권 시장의 영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 위가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인덱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300bp씩 올라갔다고 하면 그럼 스프레드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까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원래 저희가 70bp 초반대의 숫자가 올해 초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100bp 이상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트레저리 일드는 뭐 2, 3년짜리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00bp 이상 올라갔고 그리고 스프레드도 70bp 이상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펀딩 코스트가 한 400bp, 4% 이상 올라갔다고 하고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보는 페이지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인데 오른쪽에 돈이 어느 정도 이 채권 시장에 몰리느냐를 보시게 되면 이 2020년 전에는 여기 지금 지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2020년 전에는 이 하이 일드든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든지 양쪽 다 플러스 순유입 즉 전반적으로 채권을 더 살려고 하는 그런 기조라고 보실 수 있으면 2021년도에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즉 우량 채권에는 돈을 더 매집하려고 하는 돈들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하이 일드 쪽에는 이 자산 폭을 줄여서 이 순매도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드디어 올해 들어서는 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에서도 뭐 1,040억 달러로 이제 보실 텐데 이 1,000억 달러 이상 이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채권에 대한 순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았고 매도는 주로 크레딧이 나쁜 쪽을 매도하고 매집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AA, AAA로 많이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디폴트들이 많이 났냐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세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리는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의 디폴트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내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행 물량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가장 많았던 시기는 우리가 놀랍게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코비드 사태가 터졌을 때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너나 나나 유동성 위기를 걱정을 해서 엄청난 양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그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60% 이상 그 발행 물량이 늘어났고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작년에는 한 17% 정도 줄었다고 보시게 되면 올해는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발행 자체가 또 힘든 기업들, 특히 하이힐드 쪽에서는 발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전년도에 대해서 한 13%, 한 14% 정도 줄었다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발행 물량은 줄었는데 그럼 발행했을 때의 상황은 어땠냐라고 보시게 되면 왼쪽 보시게 되면 작년도에 발행을 할 때에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NIC, 우리가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처음에 본드를 발행할 때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발행을 하느냐를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1에서 3bp, 그러니까 거의 프리미엄 없이 발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문 얼마큼 들어왔냐라고 보시게 되면 대략 한 2%에서 3%, 네, 2배에서 3배의 청약이 있었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냐? 청약의 숫자는 뭐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NIC, 그 New Issuance Commission을 보시게 되면 발행 프리미엄이라고 저희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적게는 뭐 3bp, 최근에 들어서는 25bp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해외 투자자들하고 얘기하면 채권을 사고 금리 오르면서 많이들 그 손실을 받고 채권 사고 그 스프레드 자체도 또 많이 와이든되는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사실은 NIC로 요청을 하는 거고, 그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땠냐라고 보시게 되면 한국은 작년에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행이 있었습니다. 한 35%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 증가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소위 지금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됐던 이런 회사들, 특히 민간 기업들에서 발행이 많았고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이 증권사나 카드사들, 신규로 이쪽 달러 시장을 어세스하는 이런 새로 신규 이슈들이 생겼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발행들이 많았고요. 올해는 뭐 작년도 이어랜드 숫자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감소를 했고요. 올해 한 40개 퍼블릭들에서 40개 정도의 딜이 이제 나왔었고, 대부분 이제 달러하고 이제 유로로 발행을 했는데, 현재 비교해 보면 작년 이어랜드 숫자에 비하면 한 6% 정도 줄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특이 사항이라고 하면은 아시아에서는 사실 중국이 차지하는 전체 발행 물량이 60%에서 70%, 한국이 보통 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하이힐드들이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이 포션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정도대로 많이 늘어났는데, 한국 물들은 크레딧이 좋다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물에 대해서는 투자자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의 만기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시게 되면 이 투자자도 장기물을 들고 가면은 좀 더 이 볼리티리티가 있을 때 스윙폭이 크기 때문에 단기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 3년물 그리고 5년 이하의 발행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20 몇 년 넘게 이 채권 주식시장을 제가 보고 있으면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2년짜리 채권이라고 하는 거가 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수출입은행이 발행을 하고 저희가 어제 그 기업은행을 발행했는데 2년이라고 하는 이제 채권이 이제 발행이 됐다는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등급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올해 공기업들 AA 국가하고 똑같은 동기업 이 등급의 그 국가 신용 등급과 유사한 채권들이 발행이 많았고, 이 트리플 B 네임들 이 기업들의 발행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뭐 2,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ESG 발행은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한국이 딴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ESG 채권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그 발행시장 주요 테마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이걸 수치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 왼쪽에 2021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오히려 그들이 프리미엄을 내고 투자자가 내고 사는 이런 상황도 있었었고, 혹은 뭐 한 3, 4bp 정도 프리미엄을 내고 발행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버리지로 보게 되면은 거의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나 동일하게 프리미엄 없이 발행된 시장이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보시게 되면 그 NIC라고 하는 게 한국, 아까 미국은 제가 글로벌인 따로 말씀드렸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한 2bp 정도 내고 있다가 최근에는 뭐 20bp 전후로 해서 그 발행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청약률을 보시게 되면 사실 그 글로벌하게 비슷하게 작년하고 크게 변동은 없고, 오히려 올 이 중반기 5월달, 6월달에는 페드에서 금리를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면서 투자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그 뭐 7배, 8배 큰 배수로 주문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프리미엄은 굉장히 높지만, 하지만 이걸 살려고 하는 에피타이트는 상당히 있다라고 이제 한국물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21년도에 만기를 보시게 되면은 그 5년 미만, 그리고 5년, 그러니까 5년과 5년 미만이 79%였는데 오른쪽 보시게 되면 5년 미만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사실 23%밖에, 뭐 3년짜리 발행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23%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 50% 이상, 반 이상이 3년 이상으로 발행을 했고요. 발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회사는 좀 장기물을 원해도 투자자들이 단기물을 원했기 때문에 이 3년짜리로 발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공기업, 그리고 이 증권이나 카드 등 비금융기관의 발행은 조금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감소한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ESG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올해 작년에 대비해서는 ESG 발행이 좀 적었지만 그래도 한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50%,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발행들이 나올 때마다 ESG 채권을 넣고서 발행을 했고, 그리고 특히 저희는 이제 해외 투자들이 그린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린 인덱스를 붙이고 나가는 걸 많이 레코멘데이션 했고, 이렇게 발행을 하셨다고 보시게 되면 올해는 50%보다는 이제 적었지만 그래도 모든 발행사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ESG의 그 포맷을, 그런 사용의 목적을 이용을 해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왼쪽 밑에 그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럼 ESG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많이 발행되냐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가장 많이 발행되는 게 투자자들이 원하고 또 기업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린 쪽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본드가 두 번째고, 나머지가 이제 소셜 본드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 정부가 ESG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집행기관이 공공기관, 특히 이런 쪽에서 이 ESG 쪽의 발행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른쪽 밑에 있는 도표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페이지는 올해 그러면 가장 인상적인 딜들을 다 인상이 있지만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딜들을 저희가 8개를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수출입은행이 그 $3 빌리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5년, 10년 각각 $1 빌리언씩 3개 트렌치로 발행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4 빌리언 발행한 $4 빌리언 그
저희 IMF 때 발행한 거 이후에 그 가장 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석유공사가 1.5 빌리언 세 개 트렌치 3.25년, 5.25년, 10.25년 세 개 트렌치로 그 후에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건 공기업 그 채권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또 1월달에 그 하나생명이 시장이 좋을 때 우리가 그 후순위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달러로 후순위 최초로 이제 발행했던, 제가 티어 1은 많이 발행했지만 티어 2 이 후순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생보세에서 처음 발행한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후 채권이라고 해서 그 신한은행에서 그 5억 불로 기후 채권을 이제 처음으로 발행을 그 4월달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한전이 채권이 발행했을 때 올해 주문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행 물량을 좀 더 늘려서 이제 8억 불 발행을 하셨는데 보시게 되면은 한 70억 불 이상 주문이 들어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재작년 없었던 이 자본증권 생보세에서 그 교보생명이 그 차환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 최초의 신종자본증권을 5억 불을 올해 6월달에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작년에 이 회사가 분할 합병이 되면서 그 포스코 신설법인이 이제 포스코가 최초로 1 빌리언 달러 채권을 올해 7월달에 성공리에 잘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 벤치마크로서 이제 산업은행이 달러하고 유로를 섞어서 거의 2 빌리언 정도 발행을 한 걸, 그래서 그 8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주요 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10월달이지만 그럼 올해 4분기 마지막 올 연말까지 어떻게 볼 거냐라고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투자자들한테 채권 투자자한테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이 페드에서의 그 스탠스에 대해서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떤 쪽에 투자를 하겠냐라고 했더니 뭐 채권의 가격이 많이 싸서 저평가된 채권을 사기보다는 그래도 크레딧이 좋은 쪽의 채권 그리고 만기가 짧은 쪽의 채권을 사겠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그 리스폰스가 한 80% 정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10년짜리 금리 어떻게 예상을 하냐라고 했더니 그 33%의 투자자들이 4% 이상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40% 정도는 3.5%에서 4%. 그래서 이 3.5에서 4% 정도의 이 스탠스를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래도 아직도 현금을 보유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직 시장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60% 이상 이 투자자들이 5%에서 10%는 현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 2022년도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2023년도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투자자들을 만나고 미국에서 왔는데요.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크레딧 경색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자기들은 좀 더 내년이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금리만 낮추면은 모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변수들이 해결된 게 없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자기네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지 해결될 거로 보지 않는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과거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나라들이 힘들 때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선진국의 지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아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는 미국과 유럽이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생산 기지국에서 그쪽을 지원을 해줬던 거고, 미국이 서프라임이 터졌을 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미국의 국채들을 매집을 해주면서 그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보였는데 지금은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좀 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지만 나머지 이머징 마켓 그리고 좀 약한 유럽의 국가들이 크레딧 위기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아직 시작은 안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수 있을 때 이런 내용들 외에 또 보는 게 아직 러시아하고 전쟁 그다음에 이런 물가 상승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시장이 잘못 판단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못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금리만 낮춰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그런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오히려 금방 뭐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년부터 좀 더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대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크레딧 경색에 대해서도 조만간 뭐 많은 나라에서 IMF를 요청을 하거나 일반 기업들이 부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좀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내년도를 굉장히 올해보다 더 오히려 어렵게 보는 그런 뷰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발행 시장 예상 주요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가장 1번을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 건가? 과연 미국이 언제 꺾여서 금리를 낮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테마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발행 시장 보게 되면 ESG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커져갈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계속 요구를 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저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리저리 펀딩 니드를 보게 되면 올해는 좀 적었지만 내년도에는 민간 기업들의 발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럼 내년도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건데 어느 정도로 변동이 있을 건데라고 예측을 해보면 맨 위에 있는 거는 CT, 제가 이제 CT의 그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얼마 정도 보느냐라고 하면 올해 CT에서 보는 뷰는 11월 달 75bp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12월에 50bp, 그리고 내년 2월에는 25bp, 총 3번에 걸쳐서 1.5%를 올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탑엔드가 3.25에 있는 이 기준 페드 레이시 4.75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꺾이냐라고 하면 저희 CT에서 보는 뷰는 우리가 내년 말부터 2024년도 말까지 걸쳐서 1.5%, 그러니까 1.5% 올려놓고 1.5% 내려간다라고 지금 저희 CT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CT의 뷰고요. 그 밑에 보는 거는 이제 마켓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그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 뭐 금리는 CT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보고 있지만 내년도 이 세컨 쿼터, 그러니까 내년 이 하반기 시작하기 전까지가 금리의 절정을 다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말 정도 되면은 이 아까 장단기 금리 차가 거의 플랫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 ES 채권에 대한 설문조사가 최근에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집어넣어 봤는데요. 투자자들한테 그 ES 채권을 왜 발행하시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건 저희가 한국에서 서베이한 건 아니고 글로벌리 서베이한 겁니다. 물어봤더니 이 브랜드 평판 인지도, 그 다음에 시장이 선호하기 때문에 발행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고요. 이 브랜드 평판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쪽으로 이제 회사가 나가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이미지로 이제 저희가 회사가 탈바꿈하면서 이쪽에 포커스하면 이제 발행을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지금까지 발행을 안 했습니까? 라고 하면 뭐 과거에는 이거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거나 이거에 대한 시장의 성숙도가 낮았기 때문에 발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럼 본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ES 채권 발행이 시장의 관심도를 높이냐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발행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뭐 과반수 이상, 60% 이상 이주어들이 그렇게 하겠다.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혹은 뭐 1년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최소한 발행을 하겠다라고 서베이를 해줬고요. 투자자들이 그럼 가장 좋아하는 테마는 어느 쪽이냐라고 보시게 되면
기후 변화 쪽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 아까 그 신한은행에서 그 클라이밋 본드를 제가 발행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클라이밋 본드 쪽에 좀 더 앞으로 발행들이 많을 것 같고, 그쪽에 많이 지원들을 하려고 하실 거고, 그쪽에 발행들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년도 한국 채권 만기 구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늘 보시다시피 그 3월 달하고 4월 달이 가장 발행이 한국에서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만기가 많이 돌아오고 또 많이 발행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 발행들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환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제 신규로 민간 기업에서의 발행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국내 시장도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해외 시장 쪽에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